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끼고 아는 존재 제 1장을 이 교재로 시작한 첫 모임을 진행할 생각인데, 첫 모임이기도 하고 1장의 내용도 별로 안 돼서 조금만 하고 진행이 끝날 것 같아요. 아마도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또 길어질 수도 있는 주제지만, 일단은 얼마 안 돼서 끝날 것 같다고 예상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진화했을까? 느끼고 아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 제목은 feeling and feeling and knowing이에요. 느낌이 뭐고 아는 게 뭐고, 알미 뭐고, 느낌이 뭐고, 지식이 뭔지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느낌? 여기서 다루는 주요한 키워드가 느낌, 정서, 그리고 느낌에 대한 느낌. 이게 알미랑 이어질 수도 있겠죠. 알미랑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feeling, emotion, feeling about feeling, 뭐 이런 건데, 느낌을 통해서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의 기원에 대한 추적을, 의식의 핵심에 대한 추적을 하려는 게 저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테드 강연을 하고 있는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모습을 캡처한 건데, 이 학자의 평생을 걸쳐서 연구한 주제입니다. 느낌을 통해서 의식의 추적을 하려는 거죠. 예. 그 주제를 알기 쉽게 계략적으로 잘 담아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최대한 그 지엽적인 내용들은 최대한 배제한 채 핵심적인 내용들만, 주제의식만 담은 그런 생각들만 최대한 대중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번에 썼던 PPT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 지금 하고 있는 다마지오의 주제가 저번에 했던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에 아주 직결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레더 에델만이라는 학자가 우리가 저번에 진행했었던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를 쓴 저자인데, 에델만의 자연주의와 맥을 꽤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여기에 나온 주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됨으로써 물질을 이루듯이, 마음은 그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배열됨으로써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내가 이 책에서 다루려는 주제다. 마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뇌 혹은 뇌를 포함한 몸과 관련해서 알게 된 것을 연결시키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신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신경생리학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넘어서 마음이라는, 의식이라는 현상이 지금 신경학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신경학적인 사이클, 생리학적인 사이클에 의해서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마음의 출현, 의식의 출현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함을 입증하는 일이다라고 에델만이 쓴 바가 있는데, 이른바 지향성의 자연화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마음의 출현, 의식의 출현,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 그것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을 입증하는 작업이 저번 세미나 때 다뤘던 큰 틀을 다룬 작업이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feeling and knowing, 느끼고 아는 존재를 통해서 다루려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느낌이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조지프 루드라는 사람은 편도체를 통해서 공포 반응을 통해서 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뤘다면, 이쪽 다마지오는
느낌을 통해서 의식의 의식의 핵심에 다다르려는 노력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Feeling and Knowing 그 중에서도 1장은 그냥 다마지오의 문제의식이라거나 기초적인 개념들을 설명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장은 존재에 관하여. 그러니까 다마지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뭐 단계별로 박테리아부터 인간까지를 좀 단계별로 아주 간단하게 3단계로 나눈 게 있어요. 존재, 느낌, 암. 여기 존재, 느낌, 암. 여기 소제목에도 있네. 존재에서 느낌으로, 느낌에서 암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화하게 됐는지 그것들을 탐구하려는 게 이 다마지오의 목적 중 하나인데, 존재에 관하여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철학적인 주제죠. 존재에 관하여 on being인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의식하고 있고 그 이전에 그냥 단순한 존재에 대해서 다루려는 거죠. 이거는 목차죠. 어떻게 보면 1장의 소제목들만 모아놓은 거죠. 예, 존재에 관하여 중에서 태초에 말씀이 없었다, 생명의 목적, 곤혹스러운 존재 바이러스, 몸과 신경계의 결합, 자연이 나중에 만들어낸 존재 신경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재 느낌 마음에 관하여 이 순서로 간단하게 요약을 좀 진행할 생각이에요. 정리를. 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없었다부터 시작을 하자면 이거는 느낌에 지나고 착각을 하셨나? 느끼고 아는 존재인데요. 이 책은 태초에 말씀이 없었다 라는 소제목은 정말로 그 우주가 단순했기 때문에 이게 책의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인데 우주는 태초에 말씀이 없었다? 이게 까닭이 생명체가 사는 우주가 단순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오히려 그 반대다. 우주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던 시작했던 우주는 40억 년 전 처음 생겨날 때부터 복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생명이 태어났을 때 모든 생명체는 감각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을 해요. 감각은 엄청 구체적이고 엄청 복잡한 그런 수준의 용어를 가리킨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디텍팅을 할 수 있는, 감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지각이라거나 어떤 패턴화라거나 어떤 표상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단순히 먹이가 있으면 먹거나 아니면 뭐 피하거나 아주 단순한 수준의 감지죠. 그거 인지하지도 명시적으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수준의 그냥 감지예요. 그냥 우리가 에어컨의 자동 온도 조절 기능 장치가 있고 이 온도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 정도 온도면 바람이 더 불어야 되고 이 정도 온도면 바람을 덜 불고 뭐 이런 정도로 감각을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수준의 감각일 수도 있겠지만 감지를 하는 다른 완전한 생명체의 존재, 다른 생명체의 표면에 위치한 분자의 존재, 다른 생명체가 분비한 분자의 존재를 감지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존재를 감지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수준
생명체가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다마지오는 받아들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즉 감각을 할 수 있는 채로 꽤나 명시적이지 않지만 비명시적인 지능을 타고났다. 자신이 감각하는 것에 지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채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명시적 지능이 뭐냐면 이 38페이지에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명시적 지식에 의존하지도 않고 표상이나 이미지를 필요로 한 지식에 의존하지도 않고 비명시적 지능, 그러니까 항상성 유지를 위한 법칙과 조절 법칙에 따라서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것이 지속이 되고 번식이 되는 방식으로 지능적으로 반응한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구절만 더 읽으면 항상성은 설명도 없고 그림도 없는 특이한 지침들에 따라 가차없이 시행되는 규칙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항상성 규칙들은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 의존했던 요소들이 최적의 범위 안에서 유지되도록 해준다.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말자. 태초에는 말도 글도 없었다. 생명 조절을 위한 가혹한 매뉴얼에서도 그랬다. 그러니까 말보다 정서보다 노잉 지식보다 더 앞서서 있었던 거는 이 아주 미세한 정도의 지향성, 말하자면 감각이란 아주 미세한 지향성의 느낌의 프로토타입이 되는 감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비명시적 지능,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박테리아도 다 지능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의식하지도 않고 그것을 명시적인 지식에 의존하지도 않고 언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식에 의존하지도 않고 비명시적으로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통해서 움직이지만 그 근거를 가지고 있진 않고 의식적으로 알지도 않은 상태로 지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한 좋은 개념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데니얼 데닛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많은 책에서 쓴 용어인데 이거 말고도 뭐 직관 펌프라거나 마음의 진화라거나 여러 책에서도 쓴 용어인데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가 그 용어입니다. Free Floating Rationale 라는 용어인데 어떤 체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이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었다. 진화는 맹목적이고 방향성 없는 과정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설계들을 발견한다. 이 다운프죠. 실제로 의식적으로 발견하는 건 아니죠. 그 설계들은 저마다 다양한 특징들 때문에 성공을 거두는데 그 특징들은 돌이켜봤을 때 마치 미리부터 그 설계의 합리적 근거를 알고 있던 지적 설계자가 의도적으로 창조한 것처럼 묘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지적 설계자라거나 어떤 신이라거나 그런 게 가정되지 않더라도 어떤 합리적 근거가 진화를 통해서 자연 선택이라거나 여타 진화의 원리들을 통해서 이런 합리적 근거, 부유한 합리적 근거가 발견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그리고 지금 현대 바이러스가 아주 지능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많이 퍼지고 그리고 전염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좀 치명률이 낮아야 되고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바이러스의 자신의 그 설정들이 나름의 합리적으로 그 설정들이 유지되거나 확보되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똑똑하거나
의식적으로 똑똑하거나 명시적으로 지능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맹목적이고 방향성 없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왔지만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감각을 통해서, 아주 단순한 다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을 통해서 이런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비슷한 아주 적절한 예시 중에 하나로 이 흰개미 성하고 가우디 성이 있는데, 이 왼쪽에 성을 보면 이게 사람이 만들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건축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정말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흰개미가 만든 거예요. 흰개미가 만들었다고 하기엔 정말 놀랍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오른쪽에 있는 가우디의 건축물과 굉장히 유사하고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요. 이게 제가 지금 뻥치는 게 아니라 과장하는 게 아니라 흰개미 무리들이 진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아주 그렇다고 해서 흰개미가 명시적인 지능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이 성의 설계 방법을 알고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꼭 명시적으로 그 지능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도 이 놀라운 건축물들, 그리고 이 외에도 매미가 소수 주기로 나온다든가 17년, 13년 주기로 매미 유충이 바깥으로 성충이 되어서 나온다든가,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를 통해서 잘 이야기될 수 있는, 잘 부유한 합리적 근거에 좋은 적절한 예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감각을 통해, 물론 이 감각만 있는 거 아니고 흰개미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 있지만, 이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 아주 그 비명시적인 지능에 의존한 의식적이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오셨네요. 아무튼 이런 그 가우디의 성하고, 오른쪽에 가우디의 성하고 왼쪽에 정말 놀랍게도 흰개미가 지었다고 알려진 성을 좀 비교를 했고, 알아두시면 되게, 볼 때마다 놀랍죠. 이 흰개미 왼쪽이 단순히 사람이 아무도 인위적으로 개입하지도 않고 흰개미가 지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죠. 이 자연 선택과 이 진화의 원리라는 게, 자연의 세계라는 게 정말 놀랍죠. 생태계의 사실이라는 게. 그리고 생명의 목적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원래 주어져 있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생명의 목적보다는 뭔가 특성에 가까운 거겠죠. 노화로 인해 죽음에 맞기 전까지 생명을 유지한다는 목적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항상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이 항상성이라는 말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예요. 일단 이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의 가장 원시적인 부유한 합리적 근거는 항상성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항상성의 명령에 따라서 설명도 없고 어떤 그림도 없는 아주 특이한 지침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항상성의 명령에 따른 비명시적인 지능, 이 아주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감각, 어떤 다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라는 기능의 가장 중요한 모태죠. 이 항상성이라는 게. 그래서 감각은 그 이후 몇 억 년을 걸쳐서 항상성이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
1차 의식도 나오고 에데만에 따르면 1차 의식도 나오고 고차 의식도 나왔지만 그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지능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마지오에 따르면 이 감각이라는 거는 모든 생명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생명체에 감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감각이라고 해서 이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패턴화라거나 표상을 떠올린다거나 이미지를 떠올린다거나 그런 수준의 고차원적인 수준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낮은 수준의 인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각이. 그리고 다음 단계는 마음 작용입니다. 이 마인딩인데 G가 빠졌죠. 그러니까 마음 작용은 마음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인 신경계, 표상과 이미지의 생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패턴화를 하고 어떻게 이 지금 상황을 어떤 이미지로 만드는지, 이미지의 생성,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이 마음 작용은 느낌과 의식을 위한 길을 여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턴화, 이 마음작용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패턴화, 범주화, 지각의 범주화까지 나아가는 거겠죠. 이 생명의 목적 장을 소제목을 끝냈고, 굉장히 이게 뭐 얼마 안 되고 1장 주제가 1장 내용이 시각 감각 꼭 그렇진 않죠. 그냥 아주 단순한 시각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의 고차원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작용 이미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촉각도,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촉각적인 이미지도 있고 뭐 청각적인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다른 감각들로 인해서 지각의 범주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시각 아니더라도. 표상은 이미지의, 그러니까 표상이란 말도 들었고 네,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문득,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능하고 이 마음 작용을 약간 구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득,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 작용, 이 책에서 나오는 마음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이제 신경계, 그러니까 뉴런이 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각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신경계하고 시각 감각 수용기가 좀 있는 그런 생물은 어찌됐든 간에 뭔가를 떠올리는, 상으로 떠올리는 작업을 하고 그게 마음이다, 뭐 이런 의미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수준의 박테리아도 이 여기 책에 나오면 정족수 감지라고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순간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들의 개체수를 어림짐작할 수 있는 행위를 박테리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것도 뭔가 좀 분화된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박테리아라거나 아주 저차원적인 개체들이 그 정족수를 감각한다라고 하는 게 시각이라고 해야 될지 촉각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약간 애매모호한 미분화된 그런 감각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네, 23페이지에 들어가는 말, 그러니까 이제 23페이지의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단세포 생물에게는 지능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지능은 있지만 이 다마지오는 마음과 의식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감지하고 반응하고 하는 음, 그런 어떤 감각에 의존한
지능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이제 의식은 없다라고 구분했을 때 도대체 그러면 이제 지능하고 마음 아,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잠깐 들어서 그렇죠. 박테리아는 여기 마음작용에 포함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신경계와 표상과 이미지 생성이 필요한, 적어도 신경계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거면 좀 많이 고차원적인 아주 다세포 생물의 아주 고차원적인 생물이니까 모르겠네. 그 시각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 지나 있으면 시각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눈을 떠서 뭔가를 봐야지 그걸 우리가 뭐 인지적으로 아주 인식 못한다 하더라도 나와 타를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까 뭐 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떤 다른 존재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보다 선명하게 우리가 이제 시각 그 감각이, 그러니까 눈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존재들은 훨씬 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타자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촉각으로 느끼고 하는 그런 어떤 구분보다는 시각이 발달이 돼야지 비로소 이 타자를 그냥 더 뭐랄까 더 선명하게 감지해낼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어서 나와 타자를 저기 구분하는 어떤 마음작용, 어떤 내 세계 뭐랄까 그런 어떤 걸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그 외부와 구분되는 그 자아 셀프가 그때 이미지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특히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중요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마음작용은 그것보다는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낮은 수준 같고, 그냥 어떤 범주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범주화를 통해서 간단한 표상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심해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도 시력이 퇴화돼서 그들만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고 살 수 있는 물고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도 마음작용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시각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작용이 느낌과 의식을 위한 길이 되기는 하는데, 마음작용이 엄청 고차원적인, 여기서 말한 느낌이라거나 엄청 고차원적인 의식이라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 그렇게 시각이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그 자아까지는 아니니까, 이 마음작용이 어떤 자아 생성까지 그 동일한 동치는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저 표상과 이미지 생성은 반드시 시각 아닌 다른 감각작용의 표상 이런 것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뭐 그 자아 셀프 형성까지도 아니고, 셀프 형성에서는 시각이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 뚜렷하게. 아니 저도 시각이 있으면 뭐 셀프가 있다 그 소리가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약간 원시 어떤 그 신경계가 굉장히 조금 그 단순한 생명체 안에서도 그래도 좀 시각 그 감각 수용기를 가지고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그래도 동물들은 그래도 없는 그 이전보다는 또 뭔가 이렇게 딱 한 계단을 오른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구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보면 맞습니까? 근데 마음작용인데 이게 그 감각적인 대상과 결별하고 나서도 마음이라는 별도의 공간 안에서 일정 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걸 뭐 기억이라고 하든 안 그러면은 꼭 저 시각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굳이 시각이 필요가 없는 상태로 그 순전히 그 개체라고 좀 무시가 이건 다든가 뭐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음 안에 대상과 약간의 어떤 절연 상태로 잠깐 동안이라도 어떤 지속되는 존재 방식이라 그럴까? 그게 가능하면은 뭐 어떤 마음작용, 뭐 마인딩 이제 그 대상과 꼭 빨리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니까 사실 우리 그 피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아기들이 그 이제 원래는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 막 한 몸 한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존재하고 있다가 이 이제 피부 촉감을 통해서 계속 이 싸개라던가 이런 피부의 어떤 겉면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와 타를 구분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시각도 이렇게 하고 그런다라고 본다면 저는 좀 시각이 조금 발달을 해줘야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감지되어서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질적이고 낯선 어떤 것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존재하기는 하는데 플러스 거기에 이제 시각이 시각적인 어떤 이 기능이 생겨나면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이 뭔가 내 느낌에 대해서 이거는 내 느낌이고 뭔가 좀 그 구분되는 그 외부 세계 외부 환경에 대한 나의 어떤 나만의 어떤 바운드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확인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도 만약에 눈이 없다면 그러니까 아까 그 촉각이나 싸개나 이렇게 그 피부 표면에서 오는 외부 자극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나고 거기까지는 뭐 타인이고 이렇게 느낄 텐데 눈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 인간 존재가 눈 없이 그렇게만 한다고 할 때 그렇게 조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후에 그 고차적인 어떤 우리 마음 작용들이 생겨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시각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굉장히 마음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 감각이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그 여기서 나온 마음작용은 아주 낮은 수준의 그 네. 범주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건 나중에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마음작용은 미분화된 그렇게 엄청 나와 타자가 그렇게 잘 분화된 상태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 자아라거나 느낌이라거나 어떤 의식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알겠죠. 여기 나왔다시피 마음작용은 느낌과 의식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길을 여는 거니까 마음작용이 곧 느낌과 의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일단 그래서 네. 거기로 가기 위해서 그 고집을 피워보자면 거기로 가기 위해서 시각 자극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건 거죠. 그렇죠. 마음작용에서 시각이 필수 불가결하진 않지만 느낌과 의식을 더 가려면 네, 가려면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라면 저는 동의를 하죠. 그 24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5, 6, 7번째 보면은 그 앞에는 다마지오는 단세포 생물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얘네들도 인지는 해서 반응은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이 그러면 인간은 어떤 정형화된 패턴 그게 후각이든 촉각이든 정형화된 패턴을 그걸 표상을 인식 그 이미지 표상 이미지 이거를 그 감각한다. 그걸 통해서 마음 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화 과정에서 시각이 더 필요하니까 더 이렇게 발달하게 된 건지도 모르죠. 시각이 더 뭐 어떤 적응 과제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됐으니까 그렇게 발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각은. 문득 이제 유정섭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떠올랐는데 그 박문호 박사가 이제 시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행동을 촉발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또 하는 말씀도 또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외부 이미지를 통해서 자아와 타자를 좀 구별하는데 시각 이미지가 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좀 듣기도 했고 여기 그 감수의 말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곤혹스러운 존재 바이러스 수제목인데 우린 진화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한 역할, 박테리아와 인간과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많은 걸 밝혀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와 우리 핵산의 세포 공생이라거나 우리 장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들이라거나 그런 것들, 박테리아에 대한 것들은 많은 것들이 밝혀졌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올 때마다 당혹스러운 거죠. 뭐 메르스니 뭐니 코로나니 여러 가지가 올 때마다 당혹스러울 정도로 아직도 바이러스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게 많고, 그도 그럴 것이 저기 야생의 생태계에 우리의 인간의 손이 들어가지 않은 야생의 생태계에 들어가기만 해도 정말 엄청난 종의 셀 수 없이 많은 종들의 바이러스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접한 바이러스는 정말 아주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아주 일부를 경험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그 바이러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동물들이라고 하는 식물들도 잘 모르는 게 많은데,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알았지만 다 알지 못하는데 바이러스는 당연히 다 알지 못하겠죠. 근데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도 뭐 바이러스가 생명일까 살아있는 존재일까, 살아있는 유기체도 아니고 43페이지에 나오는데,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를 비교해 보자면 바이러스에는 에너지 대사 과정이 없는 반면 박테리아에는 있다. 바이러스는 에너지나 폐기물을 생산하지 않지만 박테리아는 생산한다. 바이러스는 운동을 일으킬 수 없다. 바이러스는 DNA나 RNA 같은 핵산과 특정 단백질의 혼합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에 침투해 그 생명체의 생명 시스템을 장악하고 증식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생에서 유사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아주 수도 라이프를 유지하는 건데, 그래서 이쯤 되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게는 박테리아를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기를 부여하는 비명시적 지능의 일부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는 지능은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유한 합리적 근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죠. 흰개미가 성을 만들듯이 매미가 매미 유충이 소수주기로 성체가 나오듯이 여러 가지 다람쥐가 겨울이 오기 전에 도토리를 땅에 잘 묻듯이, 모래 속 잘 묻듯이, 흙속에 잘 묻듯이 의식하고 있는 명시적 지능은 아니지만 바이러스도 분명 비명시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비명시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모종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런 비명시적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생명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유사 생명이지만 얘도 비명시적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은 다 기초적인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 3장, 4장에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기초적인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몸과 신경계의 결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초적인 생물학적 지능. 기초적인 생물학적 지능이라고 하면 아까도 쭉 얘기했던 비명시적 지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 비명시적 지능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항상성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생명을 통제하며 궁극적으로는 느낌의 형태로 표현되는 비명시적 지능을 출현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명시적 지능이긴 한데
신경계와 결합을 통해서 여전히 비명시적 지능이지만 자율신경계가 곧 자아와 의식을 만들어내진 않지만 이제 아주 이제 빠르게 몸에 이른바 뭐 리사 펠드만 베럿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른바 신체 예산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라기보단 그런 기능을 확장시켰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런 비명시적 지능, 조금 더 확장된 비명시적 지능을 출현시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느낌의 형태로까지 표현되는 비명시적 지능을 출현시켰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몸과 신경계의 결합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공간적 패턴이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명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또한 신경계는 이미지 형태로 표상되는 지식을 기억으로 저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회상, 계획,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이미지 조작을 위한 길을 열어준다. 궁극적으로는 상징과 새로운 반응, 인공적인 산물, 아이디어 등을 만들어내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에델만의 책을 다뤘을 때 나왔던 동일한 방식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간적 패턴이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식, 뇌에서 지도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라거나 어떤 뇌에서의 배열이라거나 신경세포의 배열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다른 범주와 다른 표상, 다른 지각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따라서 기억이 축적되고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의 기억이 있는 거죠. 이 의식적으로 명시적으로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에델만 그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에서 다뤘던 것처럼 아주 낮은 수준의 면역계나 그 여타 신경계 수준에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선택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기억이 있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두엽까지 막 만들어지고 하면 이제 상징이라거나 인공물이라거나 아이디어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고차의식까지 만들어내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신경계라는 게. 왜냐면 기억이 일단 가장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신경계가 없으면 기억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과 신경계의 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나중에 만들어낸 존재 신경계인데 신경 시스템은 진화의 역사 속에서 꽤나 나중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신경계는 생명체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기능적 조절이 필요하게 되자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수준의 기능적 조절이 필요해진 거죠.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경계가 가능하게 한 이런 새로운 현상과 기능은 생명체가 항상성 조절과 생명 유지를 더 확실하게 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신경계는 이제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조가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라거나 다체계 유기체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기능적 조절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분기계, 호흡계, 소화계, 면역계, 생식계 등 차별화된 체계를 갖춘 복잡한 다세포 생물은 신경계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이제 심상, 느낌, 의식, 창의성, 문화 등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데니얼 데니시 아까도 언급했던 이 사람도 의식에 관해서 꼭 읽어야 하는 주요한 거장이죠. 세계적인 거장인데 이 사람이 마음의 진화라는 책에서 쓰기를 원시 우편망과 전보라는 비유를 써요. 그러니까 신경계 이전에는
뭐 우리 몸에서 돌아가는 아주 느리지만 믿음직한 체액이라고 하는 혈관을 포함한 체액을 원시 우편망에 비유를 하고 신경계를 전보에 비유를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면 인간도 동물처럼 좀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신경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양육콘이 있다. 대사계, 면역계처럼 우리의 몸 안에서 자기 보수와 건강 유지에 소임을 맡는 눈이 핑핑 돌아갈 만큼 복잡한 체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먼저 등장한 이러한 체계들이 이용한 통신선은 신경이 아니라 혈관이었다. 전화기와 무전기가 등장하기 전에 값진 정보를 담은 소포를 다소 느리지만 믿음직스럽게 세계 전역으로 운반하던 우편망이 있었던 것처럼 유기체 안에 신경계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몸 안에는 구식 우편망이 있었다. 몸 안을 흐르는 다양한 체액은 생체 제어와 자기 유지를 위해 값진 정보의 보따리를 다소 느리지만 믿음직스럽게 구석구석 실어날랐다. 이 원시 우편망의 후예를 동물과 식물 모두에서 볼 수 있다. 식물은 원시 우편망밖에 없죠. 그런데 조금 더 운동이 필요해진 동물들은 운동을 통해서 먹이를 구하고 빠르게 구하고 그리고 포식자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거나 하는 여타 급박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느리지만 믿음직스러운 원시 우편망보다 빠르고 확실한 정보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꿈꾸는 기계의 진화에서 이 비슷한 내용을 인용을 하면 신경계는 어떻게 왜 진화했을까? 첫 번째 논점은 단세포 생물을 넘어선 모든 조직된 생명체를 위해 신경계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 대답은 아니었다. 신경계가 꼭 필요하지 않은 그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같은 고착 생물을 포함해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생물은 신경계 없이도 성공적으로 진화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단서를 찾았다. 신경계는 활발한 운동을 조화롭게 편성해서 표현할 수 있는 생물학적 성질인 운동성을 가진 다세포 생물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잘 조직된 순환계를 가지고 있지만 심장이 없는 식물이 있듯이 식물이 대부분의 원시 동물보다 진화에서 약간 나중에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롭다. 고착 생물은 사실상 신경계를 가지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식물이 동물보다 나중에 나왔어요. 참고로 그 진화 역사 속에서 식물이 나중에 나왔고, 여기에서 인용을 딱히 하진 않았는데 이것과 가장 연관되는 좋은 예시 중 하나가 우렁생이라고. 우렁생이는 좀 그 뇌가 발생하기 이전에 약간 중간 동물인데 아주 우리의 뇌와 가장 가까운 그런 뇌와는 그보다는 좀 하등한 동물인데, 그 우렁생이는 약간 뇌와 비슷한 그 모는 있지만 신경계는 있지만 어딘가에 고착하고 정착한 이후부터는 그 우렁생이는 자신의 신경계를 다 먹고 소화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걔는 뇌가 아니지만 우리로 치면 우리가 어디 정착하고 나서 움직일 필요가 없으면 자신의 뇌를 다 먹는 거라고 쳐도 무방해요. 그럼 왜? 얘는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뇌는 혹은 뇌를 포함한 신경계는 오직 운동을 위해서 빠르고 급박한 운동을 위해서 진화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렁생이 사례는 35쪽 38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더 이야기 궁금하면 꿈꾸는 기계의 진화 빌려서 구입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자연이 나중에 만들어낸 존재 신경계. 산호초도 아마 걔는 원래 신경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걔는 원래 정착하는 동물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원래 있었는지 아마 멍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하고 조금 더 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압정을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압정을 밟으면 아프다는 느낌을 가지기도 이전에 반사적으로 여기 척수를 거쳐서 빠르게 척수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반사적으로 여기 근육이 운동 뉴런을 또 신호를 보내서 수축을 한단 말이에요. 근육이 또 움직여서 안 돼. 근데 만약에 이거는 굉장히 긴 축삭 그 뉴런의 가장 엄청나게 긴 축삭을 가지고 빠르게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엄청 느린 식물처럼 느린 순환계 체액을 통해서 순환되는 방식이다 라고 하면은 마치 뭐 예를 들어서 굴광성을 가진 해바라기처럼 해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천천히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이 압정은 계속 박힌 채로 파상풍 생길 때까지 계속 박힌 채로 돌아다니게 되겠죠. 이게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도 모르게 된 채로 겨우 뭐 10분, 30분, 1시간 정도 지나게 된 상태로 그때야 알 텐데, 혹은 뜨거운 거 집었을 때 바로 아야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천천히 혈관에 타서 그래, 이게 뜨거운 게 온 거야? 라는 방식으로 하면은 모두 살아남기 힘들겠죠. 그런 것처럼 이 반사신경에서 신경계가 빠른 전보처럼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신경계라는 게 우리의 느낌이라거나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마지막 소제목으로 이 존재, 느낌, 암에 관하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계는 이렇게 복잡한 운동을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진짜 새로운 것이 시작되도록 만듭니다. 바로 마음이라는 건데, 마인드. 느낌은 마음이 가장 먼저 일으키는 현상 중 하나로 중요도가 매우 높은 현상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느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가장 태초에 느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느낌은 생명체가 생명 유지의 필요에 따라 몸 안 기관들의 기능을 조절하려는 자신의 몸 상태를 마음속에서 표상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몸 안 기관들의 기능을 조절하려는 자신의 몸 상태를,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 몸 상태가 어떤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마음속에서 표상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 기분이 어떤지, 그러니까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다 뭐 일일이 장이 어떤지, 심장이 어떤지, 간이 어떤지 일일이 이렇게 보내주는 거 아니지만 요약적으로 대략 신체 예산의 상태가 나쁘더라, 뭐 좋더라,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운동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 자야 될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그렇죠, 쾌불쾌라거나 만족 불만족이라거나 그런 느낌을, 그런 요약본을 마음속에다가 표상해서 보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몸 안에서 생명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그 지식이 모두 의식되도록 만든다. 우리가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은, 이건 3장과 4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고, 생명의 일정표를 보면은 마지막에 인용한 건데, 원세포, 핵이 없는 원세포가 40억 년 전에 있었고, 이 셀인지 세포인지 아닌지, 세포의 가장 이 프로토타입이 되는, 세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원세포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로토셀이 40억 년 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핵이 없는 최초의 세포, 원핵 생물이 발생하게 됐고, 그 이후에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나오게 됐고, 그 이후 진핵생물, 그리고 최초의 다세포 생물, 최초의 신경세포, 어류, 식물, 포유류, 영장류, 조류,
사람, 지금의 호모사피엔스까지 진화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세균하고 박테리아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잘 살게 돼서 오히려 이로운 점이 대부분인 그 관계를 공생적 진화라고 하는데,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돌아가신 아주 저명한 생물학자가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공생설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하나의 주제로도 아주 두꺼운 책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얘기할 만한 분야가 많은 주제라고 할 수 있겠고,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장내 미생물하고의 우리의 공생도 많잖아요. 우리 몸이 100%가 우리만의 세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중에 90%, 어떤 학자들은 90%는 오바다, 뭐 50%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50%라 하더라도 50%의 장내 미생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반쪽 이상이 타자예요. 다른 존재랑 우리가 같이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세포로, 우리만의 유전자를 가진 세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절반 이상이 타자고 다른 존재고 그냥 벌레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 속에서.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날 때부터 공생을 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것만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아무튼 공생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고, 그 이후에 느낌이라는 게 몸의 상태를 요약적으로 잘 전달해주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 느낌이 우리의 에델만 다이어그램으로 치면은 왼쪽에서 셀프에 대한 정보를 브레인스템이라거나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라거나 자유중추에서 요약적으로 이 느낌을, 가치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줘서 이 외부 세계에 대한 표상과 지각과 섞여서 이렇게 섞여질 수 있도록 보내주는 그런 느낌, 내 몸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체 예산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아주 거칠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준비하긴 했는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마지오도 이 똑같은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메모리라는 게 기억이라는 게 유전으로부터 전해지는 것도 있고 가장 원초적인, 그리고 이후에 신경계와 여타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뮨 시스템, 면역계를 통해서 기억이 저장되는 것도 있고, 그 이후에 반사신경, 그 이후에 간단한 학습, 그리고 좀 개념의 범주화를 통해서 재범주화되고 재입력되는 그런 우리 고등한 의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느낌이 이 계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신경계를 통해서 예측을 해나가고 그 느낌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소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느낌이라는 게 자아 생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차피 다 기초적인 이야기밖에 없고, 1장은 다른 장도 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특히 1장 기초적인 개념들이 대부분이고, 관련해서 뭐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혹은 질의응답 그런 이야기거리를 할 게 있으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